모해 위증교사. 누군가를 모략하여 위해할 목적으로 위증, 즉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을 모해 위증죄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거짓말로 증언할 사람을 꼬드겨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압박하여 거짓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는 것을 모해 위증 교사라 합니다. 형법은 이 모해 위증 교사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해 위증 교사를 벌인 집단이 공권력이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라면 피의자 신분인 그 누구라도 그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증언으로 한명숙 전 총리가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실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 왜 한명숙 전 총리를 타겟으로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정권을 잡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치보복이었습니다. 정치보복의 시녀로는 정치검찰들이 앞장섰습니다. 정치보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털어도 안 나오면 죄를 만들어내서라도 감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희생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이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를 지냈으며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서 2015년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금호타이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금호타이어가 호남의 대표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털면 뭐라도 나올 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금호를 털다 대한통운을 발견했습니다. 대한통운은 금호의 계열사입니다. 대한통운을 털다 보니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에 곽영욱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전주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실세들도 전주고 출신이 많았습니다. 둘을 맞춰보니 뭔가 나올 것 같아 탈탈 털어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털다 보니 곽영욱이 한 총리에게 100만 원을 정치 후원한 영수증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영수증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70이 다 된 곽영욱을 폭언과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으며 심장병까지 앓고 있는 환자를 영하의 날씨에 추운 대기실에서 벌벌 떨게 얼차려까지 시키니 검사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러다 죽겠다 싶었을 겁니다. 곽영욱이 재판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10만 불을 줬다고 진술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음날 곽영욱이 그 말을 번복해버립니다. 검찰은 곽영욱을 구속하면서 하는 수 없이 잠시 이 사건을 캐비넷에 넣으려 했습니다. 언제고 다시 써먹으려 마음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묻혀있던 도곡동 땅건이 터지고 전국이 어지러워지면서 MB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공성진 수뢰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성진은 당시 MB의 실세 이재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게다가 국민 여론이 4대강 사업에 차갑게 돌아서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연일 반대 여론이 끓고 있었으며 미디어 불법 날치기로 한나라당도 수세에 몰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뭔가 큰 거 한 방으로 전국을 바꿔놓지 않으면 큰일 날 거란 불안이 MB와 수구 세력들에게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캐비넷에 넣으려고 했던 한명숙이 떠오른 겁니다. 이거다 싶었을 겁니다. 당장 한명숙을 구속하려면 죄가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곽영욱의 진술만으로는 하옥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검찰이 가장 잘하는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검언유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일면 전체를 할애해 한 총리 건을 도배합니다. 전국은 한순간에 한명숙 정국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의도했던 대로 4대강, 도곡동 땅, 공성진 얘기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죄를 빨리 만들어야 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첫째 조건이 대가성입니다. 대가 없이 돈을 준 건 뇌물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뇌물이란 말도 있지만 그건 이미 노 대통령 사건 때 써먹으려다 된통 당했기 때문에 확실한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대가성을 만드는 가장 기본은 매관매직입니다. 다시 말해 관과 직, 즉 벼슬자리를 파는 겁니다. 곽영욱의 전 직장이 남농공사 사장이었습니다. 남농공사 사장으로 가기 위해 돈을 한 총리에게 준 걸로 하자. 그러면 얼마가 좋을까? 10만 불? 그래, 10만 불로 하자. 재판에도 나왔지만 마침 곽 사장 은행 계좌에서 미화 중 딱 10만 불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곽영욱이 처음 줬다고 얘기하다 절대 안 줬다로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3만 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만 불은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고 5만 불, 즉 5천만 원부터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주머니에서 2만 불, 3만 불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 봉투 한 개를 더 추가한 것입니다. 그럼 언제 주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총리 시절이어야 합니다. 총리 시절이 아니라면 대가성을 성립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총리 재임 시절에 준 걸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곽영욱을 을러대 봐도 총리 시절 만난 것이 딱 한 번뿐인 겁니다. 그것도 공간이어서 좀 무리다 싶었지만 하는 수 없이 공간에서 준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돈 준 사람 있고 돈 준 장소 있고 대가성이 확인되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한순간에 그동안 마음을 애타게 하던 4대강, 도곡동 땅, 공성진, 미디어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도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언론이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물 혐의 결백을 밝히는 데 있어선 아무도 협조를 안 해줍니다. 괜히 엮이는 게 싫기 때문에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흥분하지도 길길이 날뛰지도 않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신기한 것은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맞아, 한명숙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하며 동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똥물 튀길까 피하는 게 사람들 심리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한명숙 총리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60 항쟁 이후 학계 종교계를 비롯한 진보 세력과 시민단체, 야당이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 온화하게만 보였던 한 총리가 언론과 검찰을 상대로 40억에 가까운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까불대던 언론이 조심해지기 시작하고 검찰 역시 빨대를 통한 언론 플레이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여론의 역풍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정치보복이다, 정치 사찰이다가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술의 혐의 정치인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이렇게 지지를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검찰은 다급해졌습니다. 갈수록 상황이 안 좋게 변하자 일단 기소부터 하기로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기소하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야금야금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털고 털어 만들고 조작해내는 데는 프로들이니 시간이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털면 반드시 나올 거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사실을 조작하려다 보면 꼭 문제가 불거지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첫 단추부터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기소장을 작성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검찰은 수사 처음부터 곽영욱과 한명숙을 남동공단 사장으로 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곽영욱이 기억이 안 나 총리공관에 간 날을 파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총리공관에 조회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얼마나 급조하려고 허둥대다 보니 그 사실도 파악 못하고 터뜨려버린 것입니다. 일단 터뜨리고 수사를 해보니 총리공관에 곽영욱이 간 사실이 2006년 12월 20일로 밝혀진 것입니다. 12월 20일이면 남동공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남동공단 사장 임명은 한 총리 퇴임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일을 급하게 서둘렀나 하는 게 밝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 초짜보다 못하게 수사의 기초부터 허둥댔을까요? 아무튼 당황한 검찰이 꺼낸 카드가 바로 남동공단에서 석탄공사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전기가 석탄이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곽영욱이 석탄공사 사장에 거론됐다가 미역국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로비도 로비다. 검찰이 만들어 놓은 논리입니다. 급한 대로 써먹을 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허술한 기소와 허술한 논리로 결국 곽영욱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파고 또 털고 하여 검찰은 2007년 3월에서 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올가미를 씌워 기소합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에 의해 한명숙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깁니다. 임관혁 검사는 현재 세월호 특별수사단 단장이며 박근혜 당시 정윤회 문건을 허위로 결론낸 사람이고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를 전직 공기업 사장 2명만 기소한
꼬리 자르기 수사로 마무리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사건에 얽힌 사람들을 모해 위증 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올가미로 인해 결국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버립니다.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 씨는 그의 옥중 비망록에서 자기의 진술은 검찰이 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최근 뉴스타파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여권에서 빗발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조사 요구에 문제가 있다면 예외 없이 한번 조사해봐야 된다며 확고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MBC 100분 토론에서 재심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미통당 패널의 논리 없는 억지에 팩폭을 가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검찰이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숨기려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말하며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이토록 농단을 부려 한 총리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한 것에 분개했습니다. 한 총리뿐만 아니라 한만호 씨 개인이 겪은 모욕과 고초, 초기에 여동생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인이 이혼하고 본인까지 사망하고 최근에 친구까지 다 돌아가셨다며 이렇게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사건을 가지고 그냥 법적 안전성을 들어서 절차가 다 끝난 사건으로 치부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저들의 실체를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한명숙, 조국, 정경심 교수에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했고 유시민, 그리고 최강욱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어떻게 죄를 만들어내고 선택적 정의로 이 나라를 유린하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는 다르게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해도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서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제 올 8월부터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재판에서 조서의 내용과 다르게 진술을 했다면 그동안 법정 증거로 인정되었던 검찰의 신문조서는 그대로 증거로 인정받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은 검찰 수사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가던 부조리와 일부 정치검찰들의 야비한 욕심으로 인해 남들에게 씌우기만 했던 올가미를 스스로 뒤집어쓰는 꼴이 되어 가면서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나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